우리는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꽉 들어찬 지하철에 몸을 싣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며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저축을 하고 소비를 줄이며 미래를 위해 인내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배운 자본주의의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견고한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데 누군가가 소유한 아파트, 주식, 코인의 가치는 빛의 속도로 달아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면 벼락부자가 된 타인들과 비교되며 상대적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벼락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투자 실패나 운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것이 경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은 일시적인 거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성숙기를 넘어 노화 단계로 진입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구조화 과정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때 그 돈은 가장 먼저 실물 경제가 아닌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리처드 캉티용이 말한 캉티용 효과가 한국 사회의 가장 잔혹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풀릴수록 노동의 가치는 희석되고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잔인한 경제 구조의 이면을 파헤칠 것입니다. 왜 당신의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없는지, 왜 성실한 저축이 오히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자산 인플레이션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997년 IMF 외환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총성은 없지만 누군가는 자산을 잃고 누군가는 계층 사다리의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제 감정적인 분노를 거두고 차가운 이성으로 이 현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자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 벼락거지의 구조화. 그 거대한 메커니즘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비명소리와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포가 터지는 환희의 순간, 모두가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그 시점에 치명적인 균열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목격한 지난 수년간의 자산시장 호황은 건강한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포착된 위험 신호는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 간의 극단적인 괴리 디커플링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나타내는 광해통화 M2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질 GDP 성장률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생산된 부가가치는 제자리인데 화폐만 늘어났다는 것, 이는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내 집 값이 올랐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원화의 구매력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니 일루전, 즉 화폐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환상이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지표는 바로 PIR, Price to Income Ratio, 즉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의 역사적 폭등입니다. 서울의 중위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이 한때 18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실한 노동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자산을 소유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노동소득의 효용이 0에 수렴하는 순간 시장 참여자들은 이성적인 투자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기판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는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자산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징후는 이 거품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소득이 아닌 부채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 수준인 100%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국제결제은행, BIS과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시한폭탄입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 가격은 금리라는 변수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이 공급될 때는 부채가 자산 증식의 레버리지로 작동하지만 유동성이 회수되는 순간 그 레버리지는 자산 가격을 파괴하고 차주의 숨통을 조이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빚으로 썩어 들어간 경제의 뇌관 위에 서 있습니다.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빚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깊은 빈곤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경제적 메커니즘의 핵심에는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분리라는 구조적 결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교과서적인 경제 모델에서 유동성 공급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는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즉 낙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금융 자본주의는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틀어 돈을 쏟아부어도 그 물은 메마른 서민 경제의 논바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물이 가득 찬 거대한 저수지, 즉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자본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데 저성장 시대의 실물 경제 수익률이 자산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잔인한 차별은 신용 창출, Credit Creation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돈은 곧 빚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아닌 현재 확실한 담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산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그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의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받아 또 다른 자산을 사들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담보 가치가 상승하고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지는 레버리지의 무한 루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더 쉽게 부자가 되는 자산 증식의 가속도 원리입니다. 반면 근로소득밖에 없는 무주택자는 이 신용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대출은 소득에 비례한 뻔한 한도뿐이며 그마저도 생계 유지를 위해 소진됩니다. 결국 벼락거지 현상은 단순한 박탈감이 아니라 자본 수익률 R, 이 경제 성장률 G-를 영구적으로 앞서 나가는 피케티의 공식이 한국적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발현된 결과입니다. 노동소득은 기껏해야 물가 상승률을 힘겹게 따라가는 산술급수적 성장을 하지만 자산소득은 레버리지와 복리 효과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노동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위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월급을 아껴 저축하는 행위가 사실은 나의 구매력을 실시간으로 삭제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로의욕의 상실과 한탕주의의 만연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시스템이 강요한 생존 본능의 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이 자본을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비극은
비단 한반도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닙니다. 시야를 넓혀 세계를 둘러보면 근로소득의 가치가 자산 가격의 폭등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 꿇는 현상은 붕괴해가는 화폐 시스템이 보내는 공통적인 시그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리라화 폭락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스탄불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경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국 화폐를 들고 있는 것이 곧 자산의 증발을 의미하기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 금, 달러 등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허겁지겁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리라화 월급을 저축했던 노동자들은 단 며칠 만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 거지가 된 것입니다. 남미의 사례는 더욱 참혹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월급을 받은 당일 생필품을 샀거나 달러로 환전하지 않으면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험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노동과 저축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산을 이미 보유한 계층만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부를 유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은 생존을 위한 하루벌이 노동에 내몰립니다. 물론 한국 경제를 당장 이들 국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고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향성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K자형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의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하위 계층의 그래프는 우하향하는 이 양극화의 궤적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의 벼락거지 현상이 섬뜩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형 양극화 모델이 빠르게 이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파티가 끝난 후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 거품을 제어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통은 자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경고하듯 자산 가격의 초격차는 사회적 신뢰 자본을 파괴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고 투기적 자산 소유가 능력으로 포장되는 사회. 이것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하루아침에 망가진 과정이 아니라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 속에서 개구리가 죽어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한국은 글로벌 자산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가장 역동적이지만 가장 위태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자산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한국 사회에 상륙했을 때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이하로 추락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준 현상은 단순히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문화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 자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제 구조에 대한 청년 세대의 집단적인 파업 선언이자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과거에는 직장에 취업하고 월급을 모으면 대출을 끼고서라도 내 집 마련이라는 표준적인 생애 주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재생산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벼락거지의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전제 조건은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모아도 20년이 걸리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박탈감이 아닌 생존의 위협입니다. 자산이라는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한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축복이 아닌 리스크가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산 가격의 폭등은 가장 강력한 피임 기구로 작동했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은
미래 세대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집주인과 기성세대에게 빨대 꽂듯이 이전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청년들은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고 자산을 축적할 수 없는 삶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합리성을 발휘하여 멸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들이운 가장 짙은 그림자입니다. 자산 시장의 활황이 실물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물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를 잡아먹는 캐니벌리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잠재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립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국가의 소멸이라는 점은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포기한 역사상 가장 비싼 청구서를 받아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인구 절벽만큼이나 심각한 내상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의욕의 붕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엔진은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성취 동기입니다. 하지만 벼락거지 담론이 확산되면서 이 엔진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1년을 꼬박 야근하며 뼈를 갈아 넣어 받은 연봉 인상분보다 옆자리 동료가 점심시간에 잠깐 매매한 코인의 수익이 혹은 친구가 갭투자로 벌어들인 아파트 시세 차익이 몇 배나 더 큰 상황을 목격할 때 노동의 신성함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월급은 그저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은 이제 2000젠 엄궁 세대의 슬픈 격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탈감은 노동 생산성의 저하로 직결됩니다.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일만 하며 해고되지 않을 정도로만 버티는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이 유행처럼 번지고 퇴근 후에는 주식 차트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매달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태함 탓이 아닙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결코 자산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구조적 불가능성을 깨달은 경제 주체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하지만 슬픈 적응 방식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빚을 내어 투기판에 뛰어드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전략이 된 사회에서 혁신과 창의성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인재의 왜곡된 배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두뇌들이 혁신 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로 가지 않고 안정적인 전문직이나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 또한 벼락거지 공포의 부산물입니다. 모험적인 창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일구는 것보다 확실한 고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 부동산을 사는 것이 성공의 방정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모든 에너지가 생산적인 가치 창출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자산 렌트를 차지하기 위한 지대 추구 행위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노동이 천대받고 자산만이 숭배받는 사회, 그곳에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질식해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거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고지대로 피하는 것뿐입니다. 벼락거지의 구조화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냉정한 금융 문맹, Financial Illiteracy, 탈출입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중산층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금융 지식이 필수 생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고유동성 시대에 화폐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를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움직일 때 자산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환율이 내 월급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읽어내는 능력은 이제 교양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에 휘둘려 뒤늦게 영끌 막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의 겨울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벨 전략, barbell strategy의 실천입니다. 이는 극도의 안정성과 극도의 공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본업, 노동 소득에 충실하여 현금 흐름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빚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묶어두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산의 일정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에 장기적으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노동소득을 무시하고 투자에만 올인하는 것도, 반대로 현금만 쥐고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노동소득을 종잣돈, seed money으로 전환하고 그 종잣돈이 다시 자본소득을 낳게 하는 시스템을 아주 느리더라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벼락부자를 꿈꾸며 도박을 하는 대신 천천히 부자 되기, get rich slow를 감내하는 인내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나 자신, human capital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할 수 있고 화폐 가치는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와도 다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의 직무 역량,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안전 자산입니다. 벼락거지라는 자조 섞인 단어, 뒤에 숨어 무력감에 빠져 있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생애 주기가 너무나 깁니다. 지금 당장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되 노동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을 자본의 힘으로 보완하는 투자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각자 도생의 시대를 건너가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벼락거지라는 슬픈 신조어가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관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자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은 분명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성실함이 조롱받고 요행이 능력이 되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거나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노는 감정이지만 생존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빈곤은 통장 장호의 부족이 아니라 변화한 세상의 룰을 거부하고 과거의 향수에 젖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생각의 빈곤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의 이동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으며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만 누군가는 이 파도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위치가 어디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입니다. 비록 지금은 출발선이 다르고 격차가 아득해 보일지라도 자본주의의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영원히 오르는 자산도 영원히 소외되는 노동도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벼락거지라는 패배주의적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내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깨어있는 경제 주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땀방울 노동은 여전히 소중하며 그 땀방울을 지키기 위한 지혜, 투자는 더욱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담을 쌓는 사람은 고립되지만 풍차를 만드는 사람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흔들리는 경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만의 자산을 쌓아가는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부의 추월차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끈기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